자, 이제 우리 호소는 끝내고 이번 주부터는 마크 트웨인 미국의 리얼리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이 소설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다 이거를 영어로 읽으라고는 못하고 적어도 한국어로는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소설들은 허클베리 폼이라든가 뭐 더 세니얼의 더 스크랩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 출판사보다도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 들어가서 스크랩네트 치면 굉장히 많아요. 그저 출판사도 다양하고 그래서 싸게 펭귄북으로 여러분 살펴봐도 좋아요. 펭귄북이 제일 싸니까. 그래서 마크 트웨인 할 때도 펭귄북의 책들을 인터넷으로 사서 적어도 앞에 중간 끝에 시작하는 부분은 영어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이게 영어로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 책도 뭘 사라고 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고 그러는데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적어도 펭귄북 몇천 원 안 해. 그거는 싸니까 그걸 한번 사고 뭐 번역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번역은 영문과 교수들이 번역한 걸 봐야지 기자들이 번역한 거는 굉장히 엉터리가 많고 대충한 게 많아서 좀 번역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번역 잘 선정해서 굉장히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요새는 이제 이런 거 번역하는 교수들이 적은데 초창기에는 많이 번역본이 있으니 그것도 서점이나 이런 데서 또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리얼리즘의 아주 대가인 마크 트웨인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좀 먼저 해보고 그의 작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보면 이 지역적 리얼리즘과 트웨인인데 지역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리얼리즘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먼저 여기 보면 리얼리즘은 사실주의라고 번역하는 거죠. 리얼리즘은 라틴어에서 RES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구체적인 물건, 사물, 일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는 문예 사조. 이게 그러니까 있는 어떤 물건에 딱 그대로 초점을 맞추는 문예 사조가 리얼리즘이다. 낭만주의가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것이라면 낭만주의는 뭐요? 이국적이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뭔가를 찾는 게 낭만주의자잖아요. 그렇게 초월적이라면 리얼리즘은 다분히 현실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철학에서는 리얼리즘은 유명론과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이건 뭐 철학에서도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써요. 또 노미널리즘, 그 철학에서 나미널리즘을 유명론이라고 하는데 나미널리즘에서 선과 악 같은 추상적인 개념, 뭐 선이라는 게 뭐고 악이 뭔가 보이나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지만 하지 손으로는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죠. 행복, 사랑, 뭐 이게 보이나요? 행복, 뭐 행복하세요 그러는데 행복이 뭔데? 성공이라는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죠. 행복한 거. 이게 이제 추상 개념이에요. 리얼리즘은 레스라는 말을 했지만 선과 악, 정의, 추상적 개념 마음속에 존재할 뿐 아니라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게 철학적인 리얼리즘이다. 다시 얘기하면 리얼리즘이라는 레스, 사물, 사건 뭐 이런 데에서 왔지만 선과 악, 추상적 개념, 행복, 사랑 이런 것은 마음속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게 철학적인 리얼리즘이다. 자, 이게 철학적인 얘기고 문학에 와서는 철학과 좀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문학에서는
세 가지 리얼리즘이 있다는 거죠. 리얼리즘에도 종류가 있다. 자,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일어났던 부르주아 리얼리즘. 19세기 중엽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부르주아 리얼리즘. 중산층의 일상적 경험을 쉽게 사실주의적으로 있는 그대로 또 객관적으로 묘사하거나 모방한 것이 부르주아 리얼리즘이다. 이건 19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부르주아 리얼리즘인데, 이 부르주아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중산층의 일상적 경험을 쉽게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묘사하거나 모방한 것이 부르주아 리얼리즘이다. 두 번째는 19세기 말엽에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비판적 리얼리즘이다.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비판적 리얼리즘, 즉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리얼리즘이에요. 자본주의가 돈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이 모든 걸 다 파괴해가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폭로하는 리얼리즘, 폭로 리얼리즘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자본주의가 나타났을 때 병폐한 이 모습, 환경의 모습을 그리는 거, 그리고 그걸 폭로하는 거, 이것이 비판적 리얼리즘이다. 사실주의적 리얼리즘은 20세기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다.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러시아의 혁명 이후에 정부가 예술을 국유화해서 노동상의 노선에 따라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기에 강요한 경직된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죠. 레닌이 나타나서 혁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혁명 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어떤 문학 작품도 쓰고 그러는 거, 이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죠. 이렇게 종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리얼리즘인데, 미국에서 리얼리즘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미국은 또 영국과 유럽과는 다르죠. 유럽에서 먼저 발전한 것이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에 오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죠. 대서양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 문화적 지체 현상이 미국에서는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낭만주의가 유럽에서는 18세기 말엽에 꽃을 피웠는데, 미국에서는 그 시기가 19세기 중엽으로 한 150년 이상, 200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기만 해도 유럽이 문화 선진국이니까 거기에서 꽃피운 것이 한 100년쯤 뒤로, 200년쯤 뒤로 가서 미국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얼리즘도 마찬가지죠. 유럽에서 19세기 중엽부터 말엽까지 그 사이에 활짝 꽃을 피웠는데,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 사실주의 문학이 전성기를 맞이했다. 우리 미국에서 보면 19세기에 그 찰스 디킨즈와 같은 이런 작가들이 리얼리즘을 꽃피웠는데, 미국에서는 뒤에 이제 온 것이다. 자, 이런 미국의 또 사실주의에는 세 가지 리얼리즘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리얼리즘, 즉 사실주의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면 도메스틱 리얼리즘이죠. 가정적인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주의. 사이콜로지컬 리얼리즘, 심리적 사실주의. 리저널 사실주의, 어느 지역, 뉴욕이나 뉴욕 주변에 있는 그 한 지역, 리저널 리얼리즘.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것이냐, 심리적인 건 에드가 알런 포 같은 거죠. 사이콜로지컬 리얼리즘. 자, 윌리엄 딘 하워즈라는 소설가가 주로 첫 번째 유형의 소설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도메스틱 리얼리즘, 또 The Real Life of Silas Lapham, 이런 소설이 그렇죠.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결혼 문제, 가정 내의 갈등,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룬다. 그래, 도메스틱이에요. 집안 내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차 한 잔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하워드는 쓰는데 차 한잔을 마시면서 다루는 문제, 이런 것들이 도메스틱 리얼리즘이죠. 헨리 제임스 같은 경우, 헨리 제임스는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설을 쓴 건데, 이 헨리 제임스 같은 사람은 주제가 인터내셔널 팀, 국제적인 주제를 주로 많이 다뤄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헨리 제임스잖아요. 헨리 제임스 같은 경우 그런 가정적인 문제를 다루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보다는 작중 인물의 심리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다. 헨리 제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 의식의 흐름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사실은 헨리 제임스예요. 그죠?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다.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 나중에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같은 것들이 다 심리적 사실주의죠. A Portrait of a Lady, 이게 어느 귀부인의 초상이 Portrait of a Lady, 어떤 부인의 초상을 읽어보시면 이사벨라의 갈등, 거기 여자 나오는 이사벨라의 갈등, 심리적으로 묘한 뉘앙스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근데 헨리 제임스 소설은 너무 길어요. 문장도 한 페이지에 2문장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고, 그래서 읽기가 편치 않은 게 헨리 제임스 소설이죠. 자, 이렇게 사실주의에도 가정적 사실주의, 심리적 사실주의, 리저널 사실주의, 이런 게 있다. 근데 마크 트웨인의 사실주의는 지역적 사실주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크 트웨인은 미시시피강 주변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주로 다루니까 리저널, 지역적 사실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미주리주, 미시시피 강변에 위치한 세인트 피어스버그라는 지역, 여기에서 주로 살면서 소설을 썼죠. 그래서 지리적 방언도 많이 쓰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대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쓰고, 이건 내가 낭만주의가 끝나는 1860년대 초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말엽까지 유행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자연주의에게 바통을 넘겨준다. 사실주의가 마크 트웨인의 지역적 사실주의는 요 1860년부터 시작을 해서, 초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말엽까지 유행했고, 그 위에는 내추럴리즘, 자연주의에게 이제 자연주의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의미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트웨인의 삶과 작품인데, 트웨인의 한번 인생과 어떻게 글을 쓰게 됐고, 뭐 가족상이라든가 그 사람의 마크 트웨인이 왜 됐나, 이런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보죠. 1835년에 태어났고, 원래 이름은 길어요. 사무엘 랭온 클레멘스라는 사람인데, 이름을 마크 트웨인으로 필명인데 바꿨죠. 트웨인은 이제 그냥 필명이에요. 이제 뭐 글자 우리 작품 쓸 때 가짜로 쓰는 이름이죠. 미시시피에서 수로 안내인 일을 할 때 붙은 별명이다. 미시시피 강의 수로 안내인이라는 것은 미시시피 강에 배가 들어오면 어느 지역에서는 강이 깊기도 하고 얕기도 하고 또 암초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암초를 피해서 깊은 강으로 이렇게 배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선생님들 미시시피 강을 한번 일부러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나는 미시시피 강이 굉장히 우리 한강처럼 아주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우리 한강보다 더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도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여름에 장마지갖고 뻘건 물이 내려오는 황토색 그런 물이 1년 내내 흘러가는 게 미시시피예요. 그래서 뭐 미시시피 강이 굉장히 좀 낭만적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즘 가끔도 씁니다만은 이제 마크 트웨인은 뭐예요?
투 둘이라는 뜻이에요. 마크는 표시하다. 그러니까 마크 1, 마크 2, 마크 3.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 이런 걸 표시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배가 증기선이 지나가려면 수심이 적어도 2패덤, 2m는 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둬요. 그리 가라고.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던 사람인 클레멘스가 마크 트웨인으로 이름을 바꿨다. 물의 깊이를 재라는 뜻인 그런 의미죠. 물의 깊이를 재라는 뜻인 셈이에요. 마크 트웨인, 미주리주 플로리다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플로리다는 주가 아니라 조그마한 마을이죠. 미주리주 플로리다는, 플로리다가 어떤 스테이트가 또 있잖아요. 주가. 그게 아니라 조그마한 마을 이름이 플로리다예요. 식구가 많았는데 7남매 중 6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클레멘스 가족은 미시시피 강변의 조그마한 읍인 하니발로 4살 때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주로 이 한니발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미시시피 강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게 되고, 훗날 소설의 훌륭한 소재거리가 된다.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어렸을 때의 그 많은 체험들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1847년 아버지가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오히려 이것이 작가로서 더 좋은 점이 아니었나. 결론에 가서는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했죠. 12살의 어린 나이로 인쇄소에서 식자공으로, 옛날에는 뭐 식자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뽑아가지고 활자공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신문 같은 것도 다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공타라고 하는데, 그렇게 타자기처럼 쳤던 이런 시절이 있죠. 자, 그래서 이 활자공이었다. 그러면서 한니발 마을 신문에 오리온이라는 형이 소유하고 있던 신문사의 신문에 가끔 글도 발표하게 됐다. 혼자 앉아서 책이 또 있고 그 재능이 있으니까 글을 써서 신문사에 발표도 했다. 1851년 첫 스케치가 그 신문에 실리게 되는데, 용감한 화보라는 제목으로 단편 소품, 그러니까 산문 소편, 그러니까 하나의 단편이죠. 조그마한 단편을 발표했는데, 1853년에는 세인트루이스, 뉴욕시,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를 전전하면서 인쇄공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책을 읽고 또 작가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해에 아이오와주에서 발행되고 있는 한 신문의 필라델피아 특파원으로 일도 하게 돼요. 요즘과 같이 월급 많이 받는 특파원이 아니고 작은 소식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 특파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이 특파원이지 뭐 뉴스거리가 하나 있으면 조금 써서 보내고 이러는 거였죠. 1854년에는 형이 설립한 신문사 사무실에서 근무도 했고, 56년에는 아이오와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연설을 하게 되죠. 트웨인은 소설로 성공한 다음에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뭐 이야기꾼처럼 많이 들려줬어요. 21살 때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고, 58년에는 형제 한 사람, 형제가 7명인가 그랬었는데 한 명이 또 죽고 사고가 나서 죽은 거죠. 옛날에는 이 증기선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다 석탄 같은 걸 넣어서 막 불을 떼서 그걸로 터빈을 돌리는 거였죠. 근데 그 엔진이 터지기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증기선이 미시시피 강변의 유일한 교통 수단이어서 그 증기선 새카맣게 그 연기 나오는 그 사진 같은 것들을 우리 옛날 사진 볼 수 있는데, 그 불 때는 역할을 하다가 보일러가 터져 죽기도 하고 그랬죠. 이런 일이 가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고로 형이 죽은 거였어요.
1859년에는 트웨이는 전기선의 파일럿, 수로 안내인의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61년에는 수로 안내인으로서 이제 자격증을 땄으니까 취직됐고 미시피강에 다니는 전기선의 수로 안내인이 이제 정식으로 되는 셈이죠. 바로 이 해에 1859년, 61년에는 남북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더 이상 전기선이 다닐 수 없게 돼가지고 서쪽 네바다주로 가서 뭐 이제 배가 못 다니니까 직장을 잃은 거죠. 그래서 네바다주로 가서 또 신문사에서 일을 하게 되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제 되었던 거죠. 뭐 신문사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취재 기자로서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1863년 처음으로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을 1863년에 사용하고 64년에는 샌프란시스코 모닝콜, 세크라멘토 유니온이라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도 했었다. 트웨인이 작가로서 성공한 것은 Celebrate the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 and Other Stories라는 유명한 뜀뛰기 개구리가 나오는, 이게 뜀을 팍팍 뛰는 이런 뜀뛰기 개구리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단편으로 일약 미국 전역에 마크 트웨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다. 굉장히 아주 해학적인 단편이 이 작품이죠. 아주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읽힌 단편이에요. 사람들이 개구리를 시합시키는 것, 즉 어떤 개구리가 가장 멀리 뜀박질을 이렇게 펄쩍 뛰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게임에서 속이게 돼요. 상대방 개구리의 뱃속에 몰래 총알을 집어넣어서 못 움직이게 만들고 자기가 이기는 거죠. 굉장히 해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읽고 인기가 높아졌다. 그 사람들이 이 글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 갔어? 자, 그 다음 보면 1862년에 트웨이는 샌드위치 섬, 오늘날의 하와이 섬을 방문을 해서 세크라멘토 유니온의 기자 자격으로 하와이를 이제 취재하게 돼요. 1967년에는 뉴욕시에서 체포가 또 돼가지고 하룻밤 깜빵 신세를 또 뉴욕에서 지게 되죠. 개구리 단편과 다른 단편을 합해서 단행본을 처음으로 내기도 하죠. 어느 지방신문이 트웨인한테 가끔 기금을 대주면서 지중해 성지순례를 가라고 하는데, 그것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얘기를 신문에 연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느 지방신문이 트웨인한테 돈을 주면서 지중해 성지순례를 가라고 했다고 했죠. 그것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얘기를 신문에 쭉 연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1868년에 트웨이는 The American Publishing Company라는 출판사 사장을 만나러 커네티컷주를 방문하고, 여기를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올리비아 랭든이라는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죠. 올리비아하고. 트웨이는 이제 성지순례를 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 출판도 합니다. The Innocent Abroad, 순진한 해외여행, 뭐 이런 뜻이겠죠. 순진한 사람의 해외여행기. 1870년 올리비아와 뉴욕시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2년 후에 수전이라는 첫 딸을 낳고, 그리고 큰 저택을 짓기 시작했고, 74년에는 클라라라는 둘째 딸을 또 낳기도 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소문나 있는 거죠. 이 올리비아를 처음 만났는데 헤어지기 싫어서 올리비아 집안에서 가져온 마차에 올라탔다가 떨어져서 기절한 척 이렇게 액션을 한 거죠. 그래서
마차가 막 출발하는 순간에 일부러 마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야단을 난리가 났는데 그 연극 덕분에 마크 트웨이는 이 여자의 집, 그 찰스네인데 찰스의 집에서 2주일이 넘도록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있으면서 올리비아 여자에게 끈질기게 구원을 했죠. 근데 거의 다 거절당했는데 17번째 프로포즈에 성공했다고 그랬죠. 그 마크 트웨이는 자기 그 올리비아를 처음 만날 때부터 단 한순간도 아내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해요. 결혼 생활은 즐거웠지만 마지막에는 그 아내가 얼음판에서 넘어져서 불편한 몸이 됐어요. 그러나 마크는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했다고 그러죠. 어느 날 아파서 침대에 누워 지내는 그 경우가 부인에게는 많았는데 이 아내를 위해 어느 날 마크는 집 안뜰이 나무마다 이런 글씨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나무에다 뭐라고 이렇게 쓴 거를 붙여놨느냐. 새들아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잠을 자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떠도는데 어찌됐든 마크 트웨이는 굉장한 애처가였다 하는 걸 전해지죠. 근데 너무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76년에 톰 소여의 모험을 출간을 하게 되죠. 톰 소여의 모험을 출간하게 되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보다 8년 앞서서 톰 소여의 모험을 출간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집필했는데 아주 오랜 시기 동안 쓰여진 셈이에요. 중간에 쓰다 그만두다 쓰다 허클베리 핀은 뒤에 쓴 거죠. 그래서 쓰다 그만 한 8년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1880년에는 트램프 어브로 트램프 하면 뭐 방랑아 이런 뜻이잖아요. 불황아, 뜨내기. 뭐 트럼프 생각이 나는데 트램프는 뭐 뜨내기, 방랑아, 뭐 잡놈 뭐 이런 뜻이에요. 또 이의 셋째 딸 제인이 태어났다고 하고 1881년에는 The Prince and the Pauper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82년에 전기선을 타고 미시시피강 남쪽으로 여행을 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미시시피강은 자기의 어린 시절의 꿈이 다 여기서 녹아있고 수로 안내인도 하고 여기에 자기의 아주 뼈가 아주 자랐던 곳인데 그때 경험을 적은 책이 Life on the Mississippi 이런 책인데 이건 난픽션이에요. 난픽션이죠. 하나의 산문집인데 이것도 쓰고 다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The Adventure of 허클베리 핀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마침내 83년에 탈고했어요. 76년에 쓰기 시작해서 83년까지 했으니까 무려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썼는데 그래서 84년에 출간을 했어요. 85년이 아니라 미국판은 85년인데 1년 전에 영국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84년에 출간을 했다. 이듬해 미국에서 출간이 됐고 88년 예일 대학에서 명예 석사학위를 받았고 92년에도 아메리칸 클레먼트라는 책을 썼고 94년에는 톰 소여 오브로드라는 책을 또 내놨다. 트웨이는 사망하기 전에 많은 유명 인사를 만났는데 1890년 마하트마 간디도 만났고요. 또 98년은 지금은 프로이드도 만났고 1901년에는 예일 대학에서 문학 박사도 받았고 그리고 9년 동안 일종의 명예직인데 부총장도 했고 1902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한니발을 방문도 했다. 1906년에는 자서전도 집필을 해요. 그리고 여러 대학으로부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으로부터도 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09년에는 트웨인이 자기가 태어난 것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태어났을 때가 헨리의 성이 지구에 나타났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헨리의 성이 지구에서 또 나타나게 될 때 자기도 또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1910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사망한 다음 날 헨리의 성이 지구에 접근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자, 75년의 삶을 살았다. 근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작품도 썼고 소설 말고 모든 걸 합해 한 30여 권 책을 썼는데 정식으로 제도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폭넓은 경험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문학가로 명성을 높였다. 자, 어떻게 보면 부지런히 열심히 또 성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그렇게 책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문학적 유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오늘 먼 일로 해서 좀 피곤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밤늦게 지금 내가 뭐를 하는 이 녹화를 했는데 자고 내일 아침에 신선한 눈으로 와서 요 문학적 유산 삶의 경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